최근 싱가포르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로키드 마틴과의 F-16 계약을 업그레이드하는가 하면 2023년부터는 인근 해안에 무인 함정을 꾸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말엔 한국과의 협력으로 싱가포르 최초의 다목적 전투함을 완성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한국 방산 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등 여러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경엔 싱가포르 최대 방산 기업과 한국과의 밀착 행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최근 K방산과 싱가포르의 밀월 관계를 두고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양국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방산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강화하는 싱가포르의 무장 상황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방산과의 연계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17일) 싱가포르 정부는 누적 계약가 10억 9천만 달러 규모의 F-16 계약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F-35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싱가포르 해군은 해상 보안을 이유로 인근 연해의 무인 수상함의 배치를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국방력 강화 움직임 속에 대한민국 방산과의 연계 움직임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싱가포르 해군은 자국 최초의 다목적 전투함 용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최대 방산 회사인 ST 엔지니어링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용고의 완성 이후에도 싱가포르 국방부는 총 6대의 다목적 전투함 건조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한국방산 개입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월 4일 무인함 배치 직후 성능을 시연하는 행사에서 RSN제 육전단대 사령관인 퉁이맹 대령은 이러한 배치가 1월에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모든 것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싱가포르가 국방 강화를 하는 목적 뒤엔 중국이란 적이 숨어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친미와 반공 성향이 강한 싱가포르는 시진핑의 패권주의적인 외교 정책이 시행되고 계속된 중국의 침략, 확장 정책에 반중 정서가 팽배해왔는데요. 이제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중국도 싱가포르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색 언론이자 정부를 대변하는 황구시보에서는 싱가포르를 두고 소국 주제에 까분다라며 비하하기를 일삼았고 여러 관영 매체가 싱가포르를 손봐주자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역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싱가포르를 압박, 사실상 대만에 준하는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싱가포르에서 중국에 대한 민심이 어느 정도 나쁘냐 하면 대륙 중국인에 대한 비자가 모조리 퇴짜 맞을 정도이며 관광대국 싱가포르에서 중국어를 쓰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생길 정도입니다. 사실상 중국인은 싱가포르에 오지 말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엔 최근엔 해상 자원에 대한 중국의 횡포까지 알려지며 반중 정서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어선과 민병대가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특수그물로 산란기 물고기나 치어는 물론 희귀 어종까지 가리지 않고 몽땅 쓸어버리고 있으며 더구나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산호초굴락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몰염치는 시진핑 집권 이후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군단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물론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 취두부 냄새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의 욕바디가 되면서도 불법 조업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인구는 더럽게 많은데 어족 자원이 자랄 수 있는 하천과 바다가 온통 똥물처럼 더럽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중국인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이 10kg 정도였다면 2010년엔 30kg에 다다랐고 현재는 40kg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억이라는 인구까지 더해져 전 세계 생선 소비량의 3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의 뜻, 중국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곤 모든 하천과 강, 인근 바다가 쓰레기와 오염수로 더럽혀져 있어 양식이나 자연농법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국 내 급증한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급한 불을 끄려는 불법 조업쯤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이 방심했거나 호의를 베푼 사이 중국의 불법 조업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여기에 해상민병대까지 개입 영토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구단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들먹이며 필리핀 앞바다부터 싱가포르 인근에까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없던 논란을 만들어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형적인 중국의 영토 찬탈 수법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지의 무인도나 암초에 어선을 가장한 해상민병대를 파견해 알박기를 일삼았으며 뒤로는 몰래 인공구조물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계속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남중국해에 7개 이상의 인공섬을 만들었고 이 중 최소 3곳 이상을 군사기지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를 위해 입안의 혀처럼 노는 중국 해상 민병대를 조직, 언제든 중국 해군의 예비병력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남중국해와 서해 등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가담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은 총 3,000척으로 이 중에는 배수량만 9,000톤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길이 165.9m, 폭이 11.4m, 높이 49m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 셈입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함대인데요. 실제로 CNN에 따르면 중국 해군 보조함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전업 해상민병대의 경우 자동화 무기와 보강된 선체로 기본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운영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지원과 조직적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겉모습만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선 내부에 무기실과 탄약고를 갖추고 있고 뱃머리와 현측에 중기관총이나 기관포용 총안을 뚫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두 유사시 짧은 시간 안에 군함으로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찌 보면 싱가포르군의 무장 강화가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 걸친 중국의 민폐에 대표적인 화교국가 싱가포르마저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한국 방산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사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은 투자청을 통해 매입하면 되는 것을 굳이 정부까지 나서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와 싱가포르 투자청의 한국 방산기업 주식 매입은 올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 1월 26일부터 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여 싱가포르 정부와 투자청이 각각 5.09%와 6.37%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LIG 넥스원에 대한 외국인 매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운용자산 규모 7,700억 달러, 한화 약 1,000조 원을 넘는 세계 6위의 국부펀드인데요.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을 만큼 정부와 긴밀한 관계인데 여기에 싱가포르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 방산 주식을 매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의 두 기관이 보유한 LIG 넥스원의 총 지분율은 11.47%, 지주사인 LIG와 국민연금에 이어 사실상 싱가포르 정부가 3대 주주에 오른 셈입니다.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두고 최근 싱가포르가 만든 전투함용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물론 이를 순수한 투자의 의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글로벌 투자 분석 기관인 골드만삭스가 한국은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라며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한국 방산주가 차지하는 강력한 입지를 참작할 때 지정학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한국 방산주에 대한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 불안으로 한국 방산의 몸값이 치솟는 요즘 각국의 유도미사일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하에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LIG 넥스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싱가포르 정부와 투자청의 한국방산 지분 매입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 역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첫 다목적 전투함 건조 과정에서 밝혀진 싱가포르 최대 방산기업 ST 엔지니어링과 한국 기업의 협업 내용을 보면 최근 들어 긴밀해지고 있는 한국과 싱가포르
싱가포르 양국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싱가포르군은 이미 수적으로 말레이시아 상비군의 숫자를 뛰어넘을 정도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요. 실제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24년 IMF 통계 기준 91,100달러로 세계 5위이며 이는 85,373달러에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중국에 대항해 힘을 키우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국은 1975년 수교한 이래 정치와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자유세계 일원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양국의 국방 최고위층이 만나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한국산 무기 체계의 도입을 놓고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의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둔 한국과 싱가포르의 연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6일 필리핀 KMPV 영상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 매체를 통해 알려진 필리핀의 한국산 장갑차 도입은 여러모로 한국 국민들에게도 낯선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KMPV 블루샤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조차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모델인 게 사실인데요. 한국 방산업체 코비코가 개발한 KMPV 블루샤크는 4x4 차륜형 장갑차로 길이 6m, 폭 2.19m, 높이 2.3m의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차륜형 장갑차보다는 마치 소형 전술 차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갑차의 중량은 12톤으로 16톤의 K806 장갑차나 20톤의 K808 장갑차 못지않은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0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어 준수한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70마력 엔진을 활용하여 시속 120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갑차로서 갖춰야 할 험지 돌파 능력도 우수한데 최대 등판 능력은 31.5도, 최대 횡경사는 15도까지 주행이 가능하여 가파른 경사나 험지에서도 얼마든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험지 돌파 능력은 한국군이 주력 장갑차로 활용하고 있는 K808과 동급의 성능으로 여느 장갑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우수한 성능인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400mm 높이의 수직벽도 가뿐히 넘을 수 있어 각종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KMPV 블루샤크는 최대 도하 수심이 1m이며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여 적의 공격에 타이어가 파손되더라도 시속 50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 기동성 측면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는 장갑차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갑차로서 갖춰야 할 방호력은 7.62mm 철갑탄과 TNT 6kg 지뢰 등을 방어할 수 있어 다목적 장갑차로는 준수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보병 전투 장갑차 수준의 방어력은 아니지만 나토 기준 스타나그 4569 레벨 2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신 최근에 개발된 장갑차답게 각종 최신 장비를 탑재했다는 것은 KMPV 블루샤크만의 강점입니다. 블루샤크는 12.7mm RCWS를 장착할 수 있어 탑승한 보병들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이제 신형 전차와 장갑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무기 체계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블루샤크 장갑차 등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하며 첨단 무기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갑차에 보안 IoT망을 탑재하여 차량 안에서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한 병사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는데 급박한 교전 상황 등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갑차와 차별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수한 성능을 보유한 KMPV 블루샤크는 202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한국군의 야전부대에서 시범 운용을 거쳤으며 주로 대대 전술훈련과 GOP 지역 정찰작전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범 운용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블루샤크의 기동성과 방어 능력, 작전 수행 능력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최종적으로 군에서 수출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블루샤크는 바라쿠다 장갑차를 도입한 전례가 있던 인도네시아 군경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KMPV 블루샤크는 필리핀의 선택을 받아 대규모 수출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은
블루샤크 장갑차를 해병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력으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병대는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각종 장갑차 전력을 보강하고 기계화된 부대 편제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 해병대는 AAV-7A1 상륙 장갑차와 V150 장갑차 등을 보강하며 해병대 전력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빠른 기동성과 우수한 다목적성을 갖추고 상륙 장갑차 등을 보조할 장갑차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해병대에 있어 다목적 장갑차는 해안 방어나 상륙 기습 과정에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 역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 해병대는 한국산 다목적 장갑차를 도입함으로써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해안 방어 능력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해병대를 위한 장갑차 전력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상당히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왔지만 대부분은 공군과 해군 전력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공군은 이미 12대의 FA-50을 도입하여 주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12대의 FA-50을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KF-21의 수출이 가장 유력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 등 전투기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해군도 이전부터 한국산 호위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방산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본인들이 보유한 모든 호위함을 한국에게서 도입하였으며 각종 초계함 전력도 한국을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앞으로 도입할 모든 전력을 다 합치면 도합 열척의 군함이 한국산으로 채워질 전망인데, 이는 모든 지원함과 소규모 고속정까지 다 긁어모은 필리핀 해군 전력의 1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필리핀 해군 전력의 40% 이상이 제대로 된 함포조차 설치하기 어려운 배수량 300톤급 이하의 고속정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필리핀 해군 전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이처럼 필리핀의 공군과 해군은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력 평가가 안 될 정도로 한국산 무기 체계의 비중이 매우 높았지만, 반대로 육군과 해병대 전력에선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미진했던 게 사실인데요. 과거 한국은 필리핀에게 구룡공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마땅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장갑차가 필리핀으로 진출한다면 양국의 방산 협력은 전례 없는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와 육군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가 추가로 수출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중국의 해안 상륙을 저지할 주요 무기 체계로 한국의 천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안 방어에서 기동성을 한 단계 강화시켜줄 KMPV 블루샤크가 가세하면 유사시 중국군이 필리핀 본토를 공략하려 하더라도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어 작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지리적으로 한국과 필리핀은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시도할 경우 양쪽 끝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대만을 제외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며 그 대만조차도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보다 한참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낼 수 있는 한국과 필리핀의 연합전선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이번 장갑차 도입은 단순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넘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유대관계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연이은 팽창은 이제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제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된다는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이 방위 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군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요. 필리핀의 한국산 장갑차 도입은 양국의 협력을 증대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